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특집 경주마 이어갑니다. 수영장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벌거벗은 주식들이 조금씩 이 물 밖에 모습을 드러내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좋은 섹터와 종목 보는 그런 아주 냉철한 시선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증권가에서 요즘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들 오늘 특별히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NH증권이죠. 김영환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시고요. 저희 방송 경주마 처음 나오신 거잖아요. 네, 경주마 처음입니다. 네, 어떤 포부로 임하시겠습니까? 오늘 좀 뭐 투자자분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얘기 좀 많이 풀고 가겠습니다. 예,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이창환 부장님하고 좀 풍채가 좀 비슷하신 걸로 봐서는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보겠고요. 네,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 시장에 뭐 분명히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 PBR 테마 요 이슈도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저는 코스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 기관들의 매도 행렬 속에서도 외국인들 전 들어온다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번 올해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연초하고 또 지금은 또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어지려고 하는 초입일지 또는 이 저 PBR 열풍이 또 하나의 테마일지는 조금 더 지나가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네. 일단은 어려운 변동성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저 PBR 주식들 뭐 이런 이제 뭐 증시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꽤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뭐 기관 매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기관 자금들의 일부도 결국 개인 자금이거든요. 네. 올해 개인들이 미국 시장으로 꽤 많이 옮겨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코스닥에서도 매도가 많았지만 기관 매도도 결국은 우리나라 개인들이 미국도 많이 갔고 기관 자금 매도를 해가지고 그 자금들이 코스닥에서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변동성들이 좀 어려운데 이런 저 PBR 관련 주식들 일단은 저는 정부 정책 테마는 가장 강력한 테마거든요. 과거에 정부 정책들이 불었을 때 그 추진력 그런 뭐가 테마가 가져오는 파급력들을 봤을 때는 그 경도가 가장 셌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뭐 정부 정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기업들이 먼저 뭔가 안들을 사실 내놓고 있잖아요. 대표적 주식 소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먼저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올해 사실 지금 보험주나 은행주들 사실 잘 안 봤던 섹터이긴 하잖아요. 뭐 상사 주식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이 움직인다는 건 정말 몇 년 만에 움직인다라는 거는 뭔가 시장이 다른 쪽으로의 자금 이동도 충분히 관찰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많은 곳에서의 섹터들을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고 그 변동성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들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창환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전초에 이제 그 3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이 많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제 조정기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정부의 그 저 PBR 관련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예고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고요. 일주일 좀 올라갔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은행주라든가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19일 전후로 해서 이제 수급들이 미리 들어왔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올해 이제 기말 배당과 이제 분기 배당 같이 받을 수 있는 더블 배당 이슈로 올라왔고 이제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에서 뭐 저 PBR 종목들 뭐 한 배 PBR 1배 미만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는데 다만 이제 그런 특히 금융주 기준으로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정도에 이제 단기간이 좀 들어왔고요. 그 어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좀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저폐바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실제 이제 모멘텀이 좀 약한 종목들 예를 들면은 이제 PBR이 한 배가 넘어가거나 추가적인 배당에 대한 여력이 없거나 그런 종목들은 차익이 나왔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보다 이제 기아가 좀 더 차익 매물이 먼저 나오는 이유도 이제 그 기아차가 한 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아직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 뭐 현대차도 본주도 그렇고 우선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고요. 금융주도 아직은 좀 더 매수세가 좀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이런 흐름들이 뭐냐면은 워낙 정부에서 이런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소위 말해서 좀 기습적으로 좀 발표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시장에 충분히 받아들일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쫓아가지 못한 기관 투자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 그거를 신규 진입의 기회로서도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투자자가 있는 상황이고 많이 올라가서 차익하는 흐름도 이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는 핵심주들은 그러니까 실제 수혜가 되는 핵심주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핵심주들 위주로는 뭐 그 시장에서 많이 예상하는 게 올해 전 그 총선 전까지는 그래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많이 약했던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주요 종목들이 이제 많이 약했던 거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 주에 이제 실적 발표까지는 그걸 계속 대기하는 그 발표 이후에 매수하려는 대기 매수세가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약했고 그 안에서 뭐 이제 양극재라든가 리튬주를 매도하고 이제 전액 쪽으로 수급이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네. 이 수급에 이제 그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 섹터가 강하고 특정 섹터가 약한 이유가 그 안에서의 이제 그 수급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좀 2차 전지 내에서도 차별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너무 다 풀지 마시고요. 네. 하나씩 천천히. 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그 요 기업 밸류 관련 종목들이 저 네. PBR 관련 종목들이 이제 끝난 재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될 이슈다. 2월 초만 해도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또 그렇게 며칠 가진 못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약간 생각해 보면은 뭐 약간 이게 식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 죽지 않았다 말씀하시니까 연구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제 생각에도 죽었다고 보긴 좀 이른 것 같고요. 2월 중에 여튼 정책의 실제 발표가 있을 거고 네. 또 3월 되면은 주주총회에서 주주 환원을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플랜들이 나올 거고 또 4월 달에는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이어받는 바통은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한 4월 정도까지는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4월 이후가 되면은 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좀 기대를 하다가 삼성전자 실적이 약간 기대보다 못 미치면서 좀 주춤했었던 AI 관련주들이 또 그 바통을 이어받는 좀 그렇게 보면은 올해 상반기는 좀 순탄한 주식 시장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 이후에 시장 괜찮을까요? 총선까지 이제 좀 묵혀놨던 것들이 이건 뭐 정확하게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없는 네. 제가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총선까지 묵혀놨던 리스크들이 그 이후에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고객 실제로 뭐 고객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네. PF부터 시작해서 총선까지는 묵혀놨다가 총선 이후에 터트릴 거다. 근데 우리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게 현실화됐던 적 사실 많이는 없고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물량, 그냥 차익 실현 물량들 또는 그동안 매도를 하기 위해서 참아왔던 물량들이 좀 쏟아지는 경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때마침 공교롭게도 총선이 4월에 있고 네. 항상 우리나라 취약한 달로 지목되는 5월 달, 항상 세린메이가 기다리고 있는 달이 또 5월입니다. 그리고 공포의 세린메이. 그죠. 또 그리고 이제 5월 달쯤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할 건데 네. 통계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직전까지가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네,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금리 인상할 때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됐던 것처럼 오히려 인하를 막상 하게 되면 이제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오히려 충격파 때문에 또 일시적인 또 조정이 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3월달 금리 인하는 조금 물 건너간 것 같고 5월이나 6월 뭐 늦으면 조금 더 뒤에 있을 수 있기는 한데 만약에 상반기에 총선과 상관없이 상반기에 좀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은 5월 달 정도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가장 나오기 편한 달이 5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다 종목 바이 종목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총선 전에 또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조금 너무 축포를 터뜨린다 싶으면 가장 상반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달은 역시 5월일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5월이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네, 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지금 황 팀장님 말씀에 혹시 이 부장님도 동의하세요? 지금 그 총선 전까지 일단 세 분 다 네.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총선 이후 흐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총선 전에 뭐 급락이 나오거나 부러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좀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름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식 시장의 부양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동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주식 시장이 받쳐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대체로 5월에서 6월에 주식 시장이 좋은 적이 별로 없고 특히 이제 5월 달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대체로 5월 초에는 주가가 급등 나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정도의 이제 슈팅이 나올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5월 하반기에 그 중순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특히 6월 달에 쇼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하락이 급락이 나온 사례가 6월달에 6월달 저점을 많이 찍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잊지도 않는 게 2020년 6월 15일 날 그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5% 빠진 날이 있거든요. 네. 그날 웬만한 종목들만 15% 20%막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그 금리 발자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물론 기회이긴 한데 대체로 6월달에 이제 선물업체 동시반기일이 있다 보니까 그때 쇼크가 많이 납니다. 6월달 그래서 5월, 6월달은 그래도 올해는 잠깐 단기적으로 올해 중에서는 조심해야 될 달이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그 정도로 염두에 보시고 4월까지는 뭐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좀 끌고 가시는 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주가 부양책이 2월에 이제 설 연휴를 지나서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나오게 되는 무렵에 주가의 흐름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애널리스트님. 오히려 그 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정책 발표를 하면 그게 재료 소멸로 해석하기에는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실제로 그 기업들이 거기 대응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 주주 환원을 얼마나 할 계획을 내놓느냐, 아니면 네. 신성장 동력을 뭘 제시할 거냐의 그 바통을 이어받는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이어받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정말 조금 걱정스러운 시기가 그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랑 관련해서 있다고 한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여당이 빠르게 레임덕이 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것도 그건 이제 단지 승패만이 아니라 지지율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도 관련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고 기업들이 얘기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빨리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거품이 사그라드는 것들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총선 이후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 저는 거꾸로 이제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거고 아니면은 그냥 그거를 좀 그 뒤에 당분간 좀 쉬게 될 거냐 이걸 판가름하는 게 예.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미국 경제 지표고요. 황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해주면은 경기 침체 아니야라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은 아닐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상당히 경제가 튼튼해 보이니까요. 그러면 경기 침체 아니야라는 걱정이 오는 시점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은 그 우려가 조금 빨리 부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보험성 금리 인하다. 그리고 약간 굴디락스다. 이런 얘기로 가면은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도 빨리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경제 지표가 다시 같이 부러지는 모습들을 보이면 당분간 꽤 쉬겠죠. 또 하나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또 4, 5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연초 이후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던 AI 관련, 반도체 관련 주들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사실은 기대에 못 미치면서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거를 짐작케 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보면은 중국 매출이 중요한 애플 같은 경우에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고 반면에 AI 반도체의 수혜가 큰 뭐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쪽들은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한 4월 달에 실적 발표에서 불식시켜 주는 것들이 많이 나와주면은 세린메이를 잘 딛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팁을 주셨고요. 저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 연구원님한테. 저는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사실 연초에 예를 들어서 연초에 이제 그해 컨센서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사실 근데 올해 조금 약간 과도하게 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작년 대비 한 50% 그렇게 보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결국은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셉도 조정이 될 텐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좀 줄을 건지 현실적으로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진 않았지만은 네. 대략 2023년도 실적 보면 코스피 순이익이 한 110조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컨센서스만 놓고 보면은 2024년도 170조 넘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높긴 합니다.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고요. 네. 한 20조는 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150조대 이 정도까지는 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실적이 늘어나는 거를 쭉 업종별로 끊어서 보면요. 네. 반도체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유틸리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약간
뻔히 좋아지는 고 좋아질 폭이 너무 큰 게 좀 분명해 보이는 분야들이라서 그거 정도 나와주면 한 150조 깔고 가는 건 락바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얼마나 나머지들이 더 잘해주느냐인데 뭐 그게 한 뭐 10조 내외 이 정도 해주면 한 150조대에서 160조대 이 정도까지 이익은 달성 가능한 것 같고요.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올해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작년 주가가 먼저 끌어당겨져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올해 시장은 그 기대가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생각 안 하고 실적 좋아지니까 주가도 가야지라는 논리들이 잘 안 통하는 시장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 점에서 약간 예측을 한 번 더 꼬아서 예측해야 되는 이런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답변이 잘 되셨어요? 네, 그럼요. 네, 질문 항상 자주 해주세요. 네, 계속 이게 올해 사실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유틸리티 오늘도 시장이 어려웠지만 뭐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은 사실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올해 저도 고객님들 소통하면서 계속 하는 게 올해 아무리 변동이 있어도 증액되는 해는 맞다. 근데 증액되는 해의 대부분이 반도체니까 반도체에 물려 있는 거, 특히 HBM 관련돼서 조금 물리더라도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 관점으로 계속 접근하는데 사실 변동성이 특히 최근에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 변동이 심하니까 사실 좀 저 같은 브로커들이 요즘에 사실 엄청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해봤습니다. 네. 좀 도움을 좀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 좀 나왔던 제 네. 개인적인 거는 하이투자증권 저희 리서치 네. 뷰를 같이 인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계속 네.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11월까지 13개월 연속 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0.4고 네. 그 저희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보니까 12월도 100.4로 나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이트 가면 없어요. 12월 달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발표 날인데 그럼 14개월 동안 지금 그 어쨌든 하락이 나왔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러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이제 저점을 그 조정이 멈추는 그런 요인이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반등 나왔던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 외에 나머지 경기 선행지수는 다 지금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적어도 앞으로 6개월 후에 그 반도체 업황이 다소 이제 둔화로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올해 6월 달 정도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럼 2025년도는 업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올해 그 하반기에 그 반도체 섹터는 저점을 잘 잡으면은 2025년도에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5, 6월 달에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기회로 잡을 수 있다. 지금은 다소 좀 선반영 대응층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OECD 경기 선행 뉴스가 12월 달이 빠지지 않았다 하면은 아직은 주가가 추가적인 최상의 하락에 나올 타이밍은 아닌 거죠. 지금 그래서 반등 나온 이유도 그런 네. 부분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 조금 이따가 더 여쭤보고요. 지금 말씀을 좀 나눠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저PBR, 주가 부양 이런 테마에 맞춰서 약간의 그 투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단계긴 한데 문제는 뭘 이제 더 살 수 있느냐거든요. 뭐 종목들이 막 엄청나게 또 오르고 내리고 막 하고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이. 어떤 걸 지금 봐야 되는 단계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주식이 한번 신고가 내면 뭐 저 PBR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종목이 신고가를 가는 거잖아요. 네. 특히 대형주들이 물산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둘러싼 이유가 있지만 물산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최근에 은행주들도 그렇고 이런 대형주들이 특별히 이제 신고가를 간다는 거는 그 이유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강력한 뭔가 매수 요인이 된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대형주들이 신고가를 낼 정도면 뭔가 강력한 매수 힘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PBR 1배에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시적으로 조정 오늘 기아차처럼 나올 수 있지만 이제 신고가 가는 애들은 정말 조심인 게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뭔가 이번에 한번 빵 보여준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은 한 번 주도주가 계속 그의 주도주가 됐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초에. 그렇기 때문에 업종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가 현대, 기아차 저는 올해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렇게 세 개를 좀 찍어놓고 보고 있었는데 일단 자동차가 생각보다 먼저 어쨌든 정부 정책 발표를 치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자동차 업종 보면 항상 성장 가치주 생각을 했었잖아요. 항상 성장 주기도 하면서 싸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으로 인정을 받을까 그거였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 모멘텀이 나왔고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지금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자동차 업종은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혹시 아이디어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저희 그 센터에서 저희 이용 이사님과 내부 회의를 하면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좀 냈고요. 네. 이제 그 현대차가 지금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지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가장 세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현대차가 이번 달에 저점에서 21%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랑 현대차 EUB가 14%, 15% 올랐기 때문에 보통 그 두 우선주랑 본주와의 차이는 배당 50원 차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괴율이 벌어지면은 많이 안 올라간 걸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우선주랑 비교했을 때 같이 괴율이 맞춰지려면은 현대차가 많이 빠지거나 우선주가 많이 올라가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를 본주를 볼 게 아니라 우선주를 사야 되는 타임인 거고요. 여기서 지금 벌써 5% 이상 차이가 나니까 우선주를 지금 사면은 현대차 본주가 떨어지더라도 우선주는 별로 안 떨어지거나 네. 현대차가 안 올라갈 때 우선주가 급등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아비트리지 거래를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요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이걸로 뭐 한 4년간 이렇게 그것만 본주만 샀다 우선주 왔다 아비트리 거래되면서 100% 수익을 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영훈 이사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오늘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출연을 하시네. 예, 이거를 꼭 말씀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좀 따라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 총수를 정부가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포스코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아직 총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총수가 정해지게 되면은 회장이 정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뭐 그 정부 정책에 응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봤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아마 추후에 주주 환원 정책, 뭐 주식 소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거나 어떤 그 기업의 그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전혀 쳐주지 않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쳐주는 뭐 LG화 같은 경우가 지금 엔솔 지분이 지금 거의 80조에 달하거든요. 지분 가치가 50% 할인해도 40조가 되는데 LG 화학 시총이 40조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찾을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님 아이디어는 어떠십니까? 예, 저도 되게 이창훈 부장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는 거를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저 PBR이긴 하지만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돈이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주 환원을 정부가 푸시를 하면은 거기 응할 의지가 좀 적극적인 회사들 그러면 경영진을 정부에서 약간 사실상 임명을 하게 돼 있는 뭐 산업은행의 자본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비중이 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뭐 재벌 그룹이라고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대기업 그룹 집단 중에서도 정말로 정부의 눈치를 매우 민감하게 많이 볼 수밖에 없는 특정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삼성 같은 경우겠죠. 그런 그 중에서도 더 큰 쪽들은 좀 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삼성이나 현대차 그룹 관련들이 조금 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그래서 저 PBR 주들을 전부 다 이제 PBR 한 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 지수를 산정해 보면요. 대충 한 3,200 좀 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정확하게 그는 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될 것 같은 것들만 꼽아서 한 배까지 보내보면은 네. 한 2,800 정도 나옵니다. 오. 그렇게 보면은 대략 아직까지도 옵사이드는 좀 있겠구나 이쪽 네. 분야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좀 골라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2,800이란 포인트 재밌는 숫자네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우리 연구원님 귀엽다고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일단 비주얼로 뭔가 일단 각인이 된 모양이에요. 합격. 네, 고생하셨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PBR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도 뭐 여력이 더 있다 뭐 그러던데 지금 주가 계속 이 상승세를 타려고 그러면 못해도 작년 정도 혹은 뭐 그 이상의 어떤 판매를 계속 기록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부분도 중요하고 네. 그건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부분,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미래차, 친환경차 비중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일시적으로 기아차가 현대차 시총을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뭔가 그 다음 날 그냥 현대차 주가가 마치 뭐 억울하다는 듯이 그다음부터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현대차가 아직도 친환경차 비중이 10% 전체 판매장 중에서 10%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한 대략적으로 목표 보고 있는 한 30%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이게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을 줄까 말까 고민.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해야 이 부분들이 좀 더 줄 건데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경로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고 하면 현대차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장가치주의 전형을 사실 띠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인가요? 그때 그 자문사 70주 중에 하나였죠. 현대차. 예. 네, 그때의 영광을 한번 재현해 볼 수도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게요. 네. 뭐 이게 그 지금 포드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 SK온 그 조지아 2공장 라인 중에 일부를 현대차 전용으로 지금 이제 바꾸겠다, 전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네. 그 현대차 SK온이 그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공장 가동이 2026년도입니다. 뭐 2025년도로 앞당기는 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북미 시장에서 그 IRA법에 대한 보정을 못 받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미 가동 중인 그 SK온의 조제 공장에서 현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면은 보정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현대차에서 이제 그 아이오닉 뭐 시리즈를 포함해서 이제 전기차를 많이 북미 시장에 많이 팔게 되면은 이것도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실적이라든가 뭐 배당이라든가 뭐 기업 밸류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도 될 것이고 최근에 그 포르쉐 마칸 EV가 나왔는데 네. 포르쉐 그 현대 아이오닉 5N과 비교되는데 지금 아이오닉 5N이 가격도 싸고 성능이 월등히 좋거든요. 이게 포르쉐가 현대차랑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 상당히 바뀌었다고 현대차 위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인도 상장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도 뭐 미국 외시장에서의 어떤 상장, 성장성 뭐 이런 것도 주가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될까요? 당장의 규모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호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도에서 찾는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한 60만 대 정도 돼요. 근데 전체 글로벌로는 한 700만 대 좀 넘게 팔거든요. 그럼 한 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인도에서 2022년 대비 2023년이 한 9% 이 정도 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률을 찍어주는 상황은 아니고 비중도 전체 성장을 견인할 정도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여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시장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고 반면에 인도는 앞으로 자동차가 없지만 사야 되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 시장이잖아요. 네. 그런 시장을 선점한다는 건 분명히 큰 의미가 있고요. 전체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게 한 20%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이 시장이 커져가는 거에 따라서 이 수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한국 전기차,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한국 자동차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아닌 자동차 회사들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예. 우리는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차도 팔고 전기차도 팔고 있지만 우리가 전기차를 잘 팔면 누구 점유율이 줄어드냐면 우리 내연기관차 점유율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으로 갔을 때 전체 판매량을 유지를 해도 본전이에요. 그럼 거기에 밸류를 주기는 힘들죠. 하지만 전기차 전환을 가는 거에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자기들이 더 팔 수 있는 만큼 뺏어오는 거 되잖아요. 예. 이러니까 밸류 프리미엄이 다른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의 전기차가 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이 부분이 줄 수 있는 주가의 업사이드는 좀 한계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주주 환원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그리고 신성장 밑밥을 깔아두는 것들의 과정들이 사실 현대차 그룹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현대차냐 기아냐 이거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은데 뭐 워낙 좀 둘 다 좋다고 보실 것 같긴 한데요. 예. 저는 원래 기아 선택하라면 기아 선택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올해는 현대는 꼭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게 한번 주도주가 정해지면 그리고 큰 자금들을 빨아들이면 이게 변동성도 물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르라고 하면 성향에 따라서 삼성전자 고르신 분 하이닉스 있는 것처럼 네.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좀 오늘은 하이닉스 변동이 엄청 크고 네. 삼성전자는 좀 변동이 적잖아요. 딱 그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현대차가 좀 뭔가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냥
평소 같으면 기아 사겠어요. 근데 사실 뭐 제 성향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좀 많이 바꿔서 저는 현대를 좀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올해는 그냥 현대가 너무 저희가 지금 셋이서 현대 얘기만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이번 주 보여줬던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보여줬던 현대의 그 강한 양봉들이 네. 뭔가 올해는 다르다. 확실히 다르다.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 얘기를 한동안 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해봤고요. 그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뭐 따라오는 산업 뭐 역시 또 2차 전지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죠. 일단 뭐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요. 리튬은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뭐 소재 업체들 막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적도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괜찮을까요? 지금 괜찮은 상황인가요? 2차 전지? 그러니까 그 지난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뭐 그 북미 시장도 50% 이상 성기가 나왔고 그 하반기에 이제 그 10월달에 그 UAW 파업 이슈를 전후로 해서 이제 그 좀 주춤했던 거거든요. 그 네.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북미 시장에서 그 이제 그 탄소 크레딧 같은 경우 거의 채워진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임금 인상들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그만큼 투자금을 유보를 한 거고요. 결국에는 조건이 뭐 그 UAW에서도 전기차 더 생산 많이 하고 투자 더 해라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이제 리튬이라든가 배터리가 공급 과잉인 상태이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한 거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시장에서 좀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라든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사실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콩콜에서 그 삼성 SDI가 북미 시장에서의 그 IR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50% 이상의 이제 성장을 올해 예상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30% 이상의 성장을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 성장의 둔화가 일시적인 거고 대체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북미 시장 중심으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이 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좀 봤을 때는 그 산업에 대한 우려는 뭐 좀 일시적이다. 다만 이제 그 올해보다도 회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2025년부터 2026년도에 그 성장 사이클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의 그 신차의 출시 일정도 그렇고 여기에 따른 배터리 공장들, 배터리 3사의 그 북미 시장에서의 캐파 일정도 거의 다 2025년도 가동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모두 다 2025년부터 2026년도의 그 사이클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와 같이 강조 드리는 게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네.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도에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같이 갔을 때 이게 이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성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같이 맞들면은 관련 사람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포인트를 두고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금리가 이번에 올해 많이 인하가 돼봐야 4%대 미국에서 4%대 정도일 것이고 여전히 긴축적인 국면을 맞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성장 산업들이 주가가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실적이 계속 안 나온다면 이런 의구심은 여전한 거거든요. 연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금리 인하에 기대는 것보다는 개별 성장성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초저금리는 당연히 안 갈 거고 어느 정도 금리는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이 끝나고 피크를 하고 나면 여튼 금리 인하보다는 시중금리 속도가 인하 속도, 그 하락 속도가 더 빠르니까 네. 뭐 그래도 성장성이 나오는 분야들은 어느 정도 뭐 중고금리 정도의 압력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성장 분야가 뭐냐, 올해도 2차 전지가 쭉쭉 성장을 해 나가는 해가 될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트레이딩 바이 정도, 그러니까 성장을 본격적으로 다시 뿜어낼 수 있는 시기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더 계속 빠지는 구간은 좀 지나간 것 같다라는 정도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 2차 전지 소재의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으면은 2차 전지 업체들은 어떤 압력을 받냐면요. 자기가 이전에 비싸게 사서 가공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제품 가격이 소재 가격이 떨어지면은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럼 마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추세가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내내 떨어지고 있으면은 계속 1년 내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마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게 작년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건데 네. 이제는 약간 더 낮은 가격에서는 도저히 소재 공급 못 해준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제품 가격을 그러니까 소재를 더 비싸게 도입해 와서 가공을 해야겠네. 그러면 그다음 뭘로 되면 완성차 업체들한테 우리가 사오는 가격이 낮아졌으니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니 너희도 배터리 가격을 더 올려받아라. 안 그러면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도 너희한테 배터리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거다. 이 단계를 오면은 더 이상 빠질 게 없어졌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아주 완만하게라도 올라가면은 오히려 싸게 도입해 온 걸로 가공을 하고 나면 약간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업황이 분명히 나빠지는 거에서는 좋아지는 걸로는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다만 이게 본격적인 성장을 뽑아내려면은 결국은 이 15% 침투율을 한번 확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말하자면은 전기차에 좀 우호적이었던 얼리 어댑터들이 한 차를 교체한 게 한 15% 정도 됐는데 지금부터는 정말로 전기차에 우호적인 게 아니라 내연기관과 기름 넣는 차에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 어떻게 전기차 시장으로 끌어올 거냐 이거를 한번 뚫고 나갈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그런 압도적인 편의성을 제공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가격에서든 상품성에서든 분명히 전기차는 한번 레벨업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시점이 결국 2차 전지도 본격적으로 달리는 시작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올해 한 두 가지 정도 또 전기차에 또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게 하나는 이제 저가 정책. 예. 테슬라를 비롯한 이제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요. 저가 정책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트럼프거든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올해 내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격 인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 현실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사실 미국 대선입니다. 예. 일단은 트럼프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이 이슈는 결국은 올 하반기까지 계속 2차 전지 관련 산업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만약에 되면 이 IRA 법안을 폐기시키지는 못해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또는 2차 전지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한테는 계속 사려고 이 관련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뭔가 걸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올 한 해 사실 내내 변동성 요인으로 불안 요인으로 아마 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공화당이 돼서 관련 법안이 보조금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재작년에 실행됐던 2022년 10월달 주가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인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어쨌든 올 한 해는 2차 전지 주식들은 저도 한 트레이딩 바이 정도.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지금 장 마감하고 나서 에코프로비엠이 실적 발표를 했고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음에도 시간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분명히 트레이딩 바이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될 거거든요. 아까 연구원님 말씀대로 뭐 좀 일정 부분 좀 떨어지면 이 가격은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영향력도 어느 정도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오면 올라가는 정도 또는 또 많이 올라가면 좀 빠지는 정도 그 정도의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올 한 해 해볼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뭐 트럼프가 리스크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11월이 지나면 오히려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인 비전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올해 2차 전지의 트레이딩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느냐? 일단 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그 증권사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당선돼도 아래법 폐기는 어려운 거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조금을 주는 정책 지역들이 대부분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들이 많고 네. 그 아래법안 자체가 그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아서 상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하거나 없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란 게 그 폐기보다 새로 더 제정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보조금 축소에 가는 것들은 다 소송 대상입니다. 또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서 진출한 형태들이 대부분 조인트 벤처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도 보조금을 같이 받는 것이고 네. 그런 보조금이 이제 뭐 노동자라든가 이제 여러 그 복지라든가 그런 재원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과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저 일단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인데 그 지지율이 대부분 등록 유권자 대상이고요. 등록 유권자를 대상하는 그 여론조사는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예. 결국에는 나중에 그 적극 투표층 유권자라 해서 그 일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고요. 실제로 그 등록 유권자에 대해서 그 지지율이 높을 때도 공화당이 보궐선거에서 완패를 하는 상태 사례가 나왔고 트럼프가 현재 2건의 민사소송과 4건의 형사소송을 통해서 그 91건에 대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그 법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배상금뿐만 아니라 지금 대선 자금을 모금을 한 거를 네. 지금 법률 비용으로 상당히 소진한 상태고 반면에 바이든은 상당한 자금을 모집해서 이제 대선에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선거 같은 경우도 중도 무당층에서의 지지율이 상당히 약한 게 나왔습니다. 헤일리가 64% 지지를 중도 무당층에서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2020년도 대선에서도 바이든한테 질 때도 공화당 내 이탈표가 8% 나왔을 때 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뉴햄프셔 경선에서도 공화당 내 이탈표가 네. 20% 나왔기 때문에 본선에서의 경쟁이 상당히 없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대로 네. 사실 뭐 누가 당선될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앞으로 다양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거의 당선될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그런 리스크를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과연 그러면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은 게 맞냐는 저는 거기에 의문을 보고 네. 있는 거고 네. 사법 리스크란 재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우리가 뭘 담아야 되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으냐. 제가 지난번에서 계속 강조해드렸던 건요.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에코프로그룹도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러니까 양극재라든가 리튬 관련 종목들은 그냥 보유 홀딩하시고 갖고 계실 테니까 대부분 현금 없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가 커버가 안 된 그리고 이제 손이 타지 않는 전액 쪽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국내에서 4개밖에 없습니다. 뭐 엔캠, 솔브레홀딩스, 동아기업, 덕산테코페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신규로는 전액만 담는다라고 의견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전액뿐만 아니라 전액 기업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외의 소재 종목 중에서는 뭐 동박 쪽도 이제는 괜찮다. 2025년도에 캐파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다른 소재 종목들도 좀 보시겠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그 분리막은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분리막은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일정들이 2028년도나 2029년도에나 진출하기 때문에 2025년도와 2026년도에 그 북미 시장의 급성장을 주요 포인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분리막은 전혀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분리막은 버리시고 그 외 소재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뭐 반드시 이렇게 해라는 말씀은 아니고 부장님의 뷰가 이렇다는 말씀을 네.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은 아니거든요. 그냥 부장님의 뷰를 듣는 그런 시간. 개인 의견입니다. 나머지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반도체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께서 뭐 올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연구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AI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는 그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고 네.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PC나 모바일도 한 번쯤 교체 수요가 될 때가 됐긴 했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보복 소비라는 말을 2020년 당시에 했었는데 그럼 그때 다 핸드폰 바꾸고 노트북 바꿨었단 말이에요. 핸드폰 바꾸고 나면 한 번 쓰면 한 3, 4년 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바꾸는 시점 정도가 올해는 됐죠. 그러니 교체 수요가 될 때도 됐고 그리고 서버 쪽에서도 작년에는 주로 AI 관련되는 분야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를 엄청 많이 늘리기도 어렵고 그쪽은 정말 중요한 분야였어요. 경쟁에서 중요한 분야였으니까요. 근데 이쪽 투자도 어느 정도 했겠다. 쓸 수 있는 자금의 여력도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주는 해니까 조금 늘어났겠다. 이러면 범용 서버 이런 쪽도 투자도 늘어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 전 분야가 다 일관되게 좋아지는 거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때도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될 때 말고도 주가가 많이 흔들릴 때가 어찌였냐면은 애플 목표 주가 하향 이런 것들 바클레이즈나 이런 데서 나올 때 당시에 근거가 중국에서 핸드폰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럼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름도 안 좋겠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다가 또 TSMC에서 아니 또 파운더리는 굉장히 성장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올해는 AI 반도체가 생각보다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연결해서 하이닉스 그럼 HBM도 올해 생각보다 더 좋겠네. 이런 식으로 서로 여러 분야 판매하는 분야가 여러 개니까요. 그 중에서 어느 쪽 업황은 좋아지고 어느 쪽 업황은 아직 좋아지는 신호가 안 나오는 것들이 엇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지다가 출렁출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좋아지는 쪽으로 우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종 받았을 때 사자. 그리고 1분기 실적은 4분기보다는 좀 더 분명히 좋은 모습들 보여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에 그러니까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한 50% 넘게 개선이 됐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 좋게 봤다가 네. 다시 보니까 그게 일평균을 보면 좀 다를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설 연휴가 작년에는 1월에 1월에 있었고 있었고, 이번에는 네. 1월에 없었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좀 길어진 부분. 그리고 뭐 네. 중국으로의 수출은 뭐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뭐 공장 그 건설도 좀 늦추고 있다. 늦춰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업황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아직 업황을 판단하기는 좀 사실 이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산업 자체, 그냥 AI라는 산업 자체 성장성 그냥 그거 보고 가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다만 네. 이런 아직까지는 AI 쪽의 성장성을 주려면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는 엄청 좋고 1월 달에 갑자기 안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멀티플을 정할 수 있는 금리 경로가 확확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파월 의장이 말한 것도 뭔가 그 12월, 1월 같은 그런 급격한 금리 변동, 예상 변동치는 없을 거다. 그런 뉘앙스의 코멘트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당분간은 이제 좀 완만하게 이제 그러니까 한 5월 달, 6월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경로는 잡혀 있지만 그렇게 막 급격하게 또는 경로 수정이 급격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기는 할 건데 언제 될지는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계속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시장 우리나라 특유의 주식시장에 PBR이라는 또 하나의 모멘텀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반도체 좋기는 한데 너무 올라갔을 때 따라잡는 전략은 조금 저는 뭐 저도 작년 말 1월 초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부르짖었지만 네. 지금은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면서 시장의 색깔이 변하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이지만 톤 다운된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 하이닉스 갑자기 또 오후에 들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소부장도 사실 좋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코스닥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PBR 주식들 샀던 게 약간 좀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그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게 그러면 이제 PBR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네들이 좀 조정 나오고 코스닥에 있는 게 좀 올라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딱 그렇게 예상대로 오늘까지 종가까지는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하루 이틀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과연 PBR 주식이 더 치고 올라가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코스닥에 오늘 반등 나왔던 게 다시 또 꺾여지느냐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은 사실 여전히 염두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다 대부분 지금 추세를 다 꺾어줘서 지금 내려가려고 하는 뭔가 여차하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는 구간이긴 한데요. 조금 올 한 해는 갑자기 PBR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 성장,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셀업체들은 또 저는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셀업체도 또 매수해도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더군다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자회사들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 사실 PBR 맞춰줄 수 있는 요인들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테마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새 돈이 들어오면서 사주면 정말 2,800이든 3,200이든 갈 수 있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거를 패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너무 지수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하단에 대한 비관 사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어쨌든 증기 환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순환매 잘 퐁당퐁당 매매 잘 하시면 오히려 한쪽으로 포모 오는 장은 아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부장님께서도 항상 연초부터 삼성전자 사느니 엔비디아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뭐 지금의 비유는 어떠신지? 뭐 같고요. 이게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 업황으로도 좋아지는데 파운드리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내부적으로 좀 들어봐도 파운드리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뭐 수율 문제도 좀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이제 그 대표가 이제 그 하이닉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부진하는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HBM뿐만 아니라 DDR5까지도 일단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밀린 상황이고 파운드리에서는 TSMC 밀리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전자는 아니다. 다만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기준을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증익이 되는 구간인데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하이투자증권 그 반도체 섹터 리포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단기적인 주가 조정의 리스크는 이제 밸류에이션 하향에 있는 거예요.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조만간 특히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역사적으로 평균 14개월 동안 상승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 14개월에 도달했고 그 외에 모든 그 경기 선행 지표가 다 하락 전환이 이미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조만간 하락 전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의 하락 요인이 되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그로 인해서 최근에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인해서 주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네. 예를 들면은 그냥 종목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그 전에 퍼가 뭐 4배, 5배 받다가 타겟 PR이 뭐 23배 받거나 작년 그 전에는 20배 정도 움직였던 게 갑자기 50배 받거나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주가의 하락의 위험성이 있고 다만 이제 올해 연휴부터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게 되면은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를 삼으면은 내년에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르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돈을 잃은 건 아니죠. 또 내가 가진 종목의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또 반드시 판단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급변하는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디테일한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